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퍼스트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이상 문학상 작품집 2009년 제33회 읽어왔고요. 이전 시간에 김현수 작가님의 두 작품을 다뤘었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솔직히 할 말이 많아서 솔직히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작품 이혜경 작가님의 그리고 축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성폭력을 당한,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죠. 친척한테 당했던 여자아이. 그 아이가 컸어요, 지금. 커서, 다시 이제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마주치는 성폭력 서사인데요. 저희가 이런 서사를, 젊은 작가상 할 때도 봤었죠. 기억이 나요. 몇 번 이런 서사를 다뤘던 작가들.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이 성폭력 서사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새롭기도 하고 뭔가 좋았다, 와닿았다 이런 작품들이 몇몇 있어요.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풀어내는 방식도 전 좋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푸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또 하필,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진이라는 옛날 직장 동료가 잡지 이제 동료가 추천을 해서 발리로 가게 돼요. 발리 휴양지잖아요. 휴양지로 가서 축제, 문학 축제다. 페스티벌이다. 작가들의 페스티벌. 가서 취재해와라. 문학 페스티벌. 근데 축제라는 건 지금 가만히 보면 성폭력이라는 건 가장 어두운, 가장 끔찍하고 가장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인데, 그거를 축제는 솔직히 가장 즐겁고 밝고 명랑하고 유쾌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붙여 놓는다고,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은 사태들을? 그래도 좋았어요. 그게 극과 극이잖아요. 가장 기쁜 곳에서 가장 슬픈 것들. 근데 재밌는 게 이 구조 자체도 좋은 게요. 이 여기 읽어보면 발리에서도 이 축제 몇 년 전에 어떤 폭탄 테러 같은 게 일어났던 거죠. 공항에서 어떤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거를 발리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아픔이죠. 아픔을 또 축제로 승화하고. 이게 그러니까 발리도 축제를 하면서 발리인들도 그렇게 승화를 하는데, 이 주인공도 그 축제 자리에 가가지고 또 나름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또 치유도 되고 이런 서사예요. 구조가 좋죠. 잘 잡았어요, 구조 자체를. 어, 그래서 전 재밌게 봤고, 어,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 다시 읽어보니까 지금 김현수 작가의 작품이랑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약간 저널리즘이죠. 음, 저널리즘이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좀, 또,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거 구조도 이제 훌륭한 게요. 이제 대놓고 내가 이제 그런 거를 당한 거를 드러내는 거는 되게 위험한데, 인도네시아 이제 어떤 시인을 통해서, 그리고 작가를 통해서 어떤 살인 사건과 그런 테러와 어떤 쓰나미와 여러 가지 이제 재난과 이제 어떤 사고와 그리고 살인 이런 거 더 협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각국에서 이제 나라에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말 그 끝에까지 어떻게 보면 트랜스한 어떤 그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색채까지 정말 훌륭한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정이랄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김현수 작가님의 대상, 이제 바로 앞에 작품을 좀 비교를 해보면 두 작품이 있었죠. 근데 김현수 작가님의 두 작품에서 다 그 여자친구를 상실한, 어쨌든 여자친구 때문에 어 이제 고통받는 그 남자친구가 나와요. 예.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 다시 한 달 가서 설사를 넣으면. 이 두 작품이 제가 다시 또 보니까 느껴졌던 게 상실의 아픔, 어떻게 보면 불면증, 고통 뭐 이런 거일 텐데 주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제 소설을 쓴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죠, 주인공들이. 근데 확실히 대상받은 작품이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고통을 형상화하는 게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은 좀 뻔할 수 있겠다. 물론 인제 해초의 왕호 청축 극전을 활용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르바트라는 그 히말라야 오르는 등정하는 그 과정도 좋죠. 디테일 좋은데 어떻게 보면 뻔해요. 어. 고통을 이것도 소설을 쓰는 소설을 막 글로 써서 승화시키는 뻔해요.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어요. 근데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은 이 고통을 코끼리가 발로 누르고 그 산책을 하면서 이게 좀 친구들도 만나고 근데 분량도 짧거든요. 근데 가벼워요.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가벼워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고통 얘기 쓰려 그러면 무겁게 갑니다. 어 10중 8 구. 보통의 관념이 그렇죠. 가 그러니까 무거운 걸 무겁게 얘기하는 거 쉽죠. 근데 무거운 걸 가볍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어. 그래서 대상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게 이혜경 작가님의 그리고 축제를 보면 이 작품의 미덕은 축제를 가져왔다는 거죠. 성폭행 당한 서사를 얘기하는데 축제를 끌고 와요. 요거 절묘합니다. 요 전략이죠, 글쓰기 전략. 가장 기쁜 날에 가장 슬픈 것들을 기억하는. 이게 충돌하잖아요, 이미지가. 이런 효과를 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 진이에요, 진. 진이라는 옛 직장 동료. 이 사람도 좀 특이하거든요. 남잔데 좀 마초적이기도 해요. "당신 왜 그렇게 전화 안 받냐? 난 또 무슨 일 났나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반말처럼 이제 당신 뭐 이렇게 하고 그만큼 친한 건데 이 인물 정말 독특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살리는 게 축제라는 그 이미지 예 그거 잘 잡았고 이 진이라는 인물 때문에 산 것 같아요, 이 소설이. 평면적이지 않게 됐어요. 진과 나와의 관계가 좀 묘하죠. 나는 남편이 있는데 되게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이 있는데 진과의 관계가 좀 묘해요. 나중에 진과 모텔도 가죠, 나의 의지로. 너무 슬프고 아픈데 진이 또 모텔까지 갔는데 같이 자지는 그냥 옷을 안 벗고 그냥 가만히 안고 하룻밤을 보내요. 정말 좋은 동료죠. 이건 불륜이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전. 이게 서로 마음을 지킨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보듬어 준 거죠. 아 이런 진? 이런 인물이라고? 캐릭터라고? 솔직히 이 소설에서 진이라는 인물이 이 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진? 이 동료. 아주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무스비님도 이제 말했다시피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요. 특히나 뭐 나를 여자 중에 여자, 어떤 직업 여성, 그리고 그 직업이 정말 뭐 잘하는, 그리고 뭔가 또 추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잘 속성을 알아봐주는 그런 뭐 진이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놔두니까 이 소설의 어떤 맛이 확 사는 것 같아요. 앞에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 진을 묘사한 문장들이 있는데 음 진과 나는 또 상반된 성격이에요. 아까 축제와 성폭력의 이미지가 상반된 것처럼 86 쪽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음. "내 목소리가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맥이 없든 말든 진의 목소리는 열병식하는 구린들의 발걸음 같다." 음. 그리고 "성희롱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도 진의 입에서 나오면 꾼적이기는커녕 잘 마른 콩처럼 대구르르 구를 뿐이었다." 상명하복을 신조로 삼는 마초 중의 마초인 진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식으로
위아래 구분 안 하는 내가 친하게 지내는 걸 직장 후배들은 불가사의로 여겼다. 음. 패션 감각도 없으면서 화장으로 나이를 커버하려는 노력마저 안 하는 나를 더없이 여성적이라고 믿는 유일한 남자가 진이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라는 게 진과 나의 친분에 대한 후배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10여 년 전 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 가장 걱정해준 사람도 진이었다. 이 진 덕분에 징검다리가 돼서 발리 축제도 간 거니까요. 음, 인물 설정을 잘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주인공과 진이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것 같은데, 극과 극인 것 같은데,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런 인물로 잡은 거죠. 잘 잡았다. 음. 그래서 문학 페스티벌로 가는데, 음, 가서의 디테일한 묘사들이 또 나오죠. 음, 음, 문학 페스티벌에서 겪는 그런 일들, 다양한 일들이 나오고, 음, 혹시 뭐 파우스트님은 여기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워낙 많아서요. 뭐, 얘기해 주시죠. 음, 워낙 뭐 많기도 하고, 사실 뭐 가장 이제 인상에 남는 거는, 깊은 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어떤 결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결말이죠. 어, 정말 그런 어떤 고통이 하나의 그 울림의 어떤 종소리처럼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나 고통들이 이제 분노와 슬픔들이 나중에 이제 그 용서와 안식을 찾는 평화를 찾는 그런 어떤 성스러운 어떤 장면처럼 느껴지는 게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결말을 워낙 좋아하고요.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 그 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네. 좋은 에피소드들이 워낙 일단 많고. 네. 한번 95쪽에 나와 있는 그 이 주인공 화자가 아시아 그녀들은 썼다라는 세션에 가죠. 정말 구체적인데 첫 질문이 아시아의 여성 작가는 무엇에 책임을 느끼는가예요. 그러면서 세 사람의 작가를 묘사를 해요. 근데 되게 디테일해요. 문장도 길고. 뭐 말레이시아계 화교인 캐슬린이 먼저 대답한다. 캐슬린은 가족애가 깊은 대가족 집안에서 살았다. 하면서 쭉쭉 나가죠. 캐슬린의 성격이라든지 캐슬린의 소설은 어떨 것 같다. 읽은 적은 없지만 캐슬린의 소설은 이런 전언을 담고 있을 것만 같다. 헤이, 인생은 짧아. 우리를 태운 이 열차는 고속으로 달린단 말이야. 중간에 내릴 수도 없어. 그러니 달콤한 열매가 달린 나무가 보이거든 얼른 손을 뻗어 열매를 따. 뭐 세상에 걱정할 게 뭐 있냐는 듯 제잘거리면서도 청중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말의 강약을 조절하는 그녀의 소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캐슬린의 소설은 대개 해피엔드로 끝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캐슬린 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시인 이다인데 이다가 입을 열자 캐슬린이 동동 뛰어놓은 비눗방울은 슬그머니 내려앉는다. 이다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단단하다. 바무잡잡한 살결에 잘 어울리는 단단함이다. 종교와 국가가 결합한 거대한 권력과 이념에 맞서 싸우느라 외모 같은 건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식의 진지함. 이런 사람이요, 이다는. 음, 또 다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리핀 작가 로사리오인데, 이런 말을 하죠. 어릴 적 내가 살던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사람들은 살인범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마을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 남을 시켜서 살해한 것이라는 걸요. 살해당한 사람은 빈민촌에서 살던 나 같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죄 없이 죽었는데도 세상은 멀쩡했어요. 응. 그 부자는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면 여전히 관공서의 기관장들과 나란히 앞자리에 앉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살인자. 사람들이 불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있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나라도 그 사람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로사리오. 이게 세 명의 저자들이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일 이 화자가 몰입하는 사람은 당연히 로사리오겠죠. 뭐 이런 서술, 이런 게 전 좋았어요. 디테일한데 이런 자기가 이제 참석한 세션의 발표자들을 보면서 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 일단 뭐 캐릭터의 어떤 인물의 형태를 복합적으로 그것도 이제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 사람은 조금 뭔가 단단한 무기질 같은 뭐 형국이고 뭐 이 사람은 조금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뭐 열차 같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뭐 흥미롭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 어떤 세계의 어떤 서사의 어떤 세 가지 국면을 같이 그려주면서 여성이 이제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들 그리고 어떤 사고들 어떤 사건들을 정말 이렇게 잘 엄청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뭔가 이 충분히 이제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거 한편으로는 이 세 명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인터뷰나 혹은 기사나 혹은 이제 뭐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즐겁게 웃다가도 그 어떤 뭐 열차처럼 달리던 어떤 그 캐서린이 뭐 갑자기 이제 운다거나 혹은 이제 뭐 옆에서 시인이다가 옆에서 이게 막 잘 이렇게 뭐 안아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막 헛소리 하지 마. 너 그렇게 연약해서는 삶을 제대로 살 수도 없어.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막 갑자기 이렇게 한다거나 굉장히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음, 캐릭터를 잘 꾸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과거 회상도 들어가요. 이 축제 재밌는 게 단편 소설은 그런 경우 많죠. 현재를 보여주다가 교차 서술인데 현재 사건 스토리 뭐 축제 지금 여기 축제인데 축제 이야기 쭉 진행되고 과거 가가지고 이 화자가 겪었던 일들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전형적 서술. 요런 거 좋죠, 근데. 리듬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98쪽, 99쪽엔 또 그런 과거 서사 뭐 인데 그래서 식을 마치고 뭐 피로 현장 갈 때 숙부 옆에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머릿속에 찌릿 전류가 흘렀다. 그때 인제 자기를 성폭했던 친척을 만난 거죠. "지선아 너 여경이 외삼촌 알지? 너 어릴 때 고시 공부하느라 우리 집에 와 있던." 이 사람을 마주친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인제 내 몸에 나타난 어떤 변화들 너무 당황해서 화장실로 가고 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물을 틀어 놓고 벅벅 문지르고 타올로 뭐 그런 행동을 하죠. 음. 참 안타까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잘 묘사를 했고 음 그리고 인제 앨리스, 앨리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 그 앨리스라는 어 사람하고 인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죠. 음 그 백사 쪽에 보면 아까 인제 발리에서의 비극 그 비극 때 폭탄이 터졌던 클럽에서 가장 먼저 시체로 발견된 바텐더의 아내 이런 식으로 이 과거에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을 얘기를 해 주죠, 발리에서의 사건들. 그러니까 '발리와 이 화자 내가 다르지 않구나. 발리의 사람들도 상처를 과거에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지금 축제를 하고 있어. 나도 과거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겨내고 있다.' 뭐 이런 이게 평행하죠, 이게 상징이. 이게 참 좋고요. 음. 백오 쪽에 보면 남편은 역시 칭찬받아 마땅한 남자였다. 정말 좋은 남자였죠. 어 뭐 음
근데 이 남편도 남편한테 좀 서운한 것이 있어요. 보면 107쪽에 보면 남편이 이런 말 하죠. "그렇지만 그건 그냥 지난 일이야. 그깟 일 훌훌 털어버릴 때도 되었잖아. 그깟 일이라니." 나를 견뎌내는 남편을 보며 가뜩이나 서먹하던 내 마음은 소리 없이 펄쩍 뛰어 남편으로부터 물러났다. 남편은 만회하려 했다. 나도 알아. 그가 어린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다른 때라면 위로가 되었을 말이 왜 마음에 없는 말로 느껴진 걸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자 남편은 나를 다독이듯 말했다. 나도 알아. 그때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 순간 나는 세대는 소리를 내질렀다. 안다고? 알긴 뭘 알아. 당신이 뭘 아냐고. 내 목에서 그런 쇳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남편은 어리둥절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벌컥 화를 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묘사가 돼 있죠. 네가 알긴 뭘 알아. 응, 이런, 이런 부분들, 음,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설이 끝이 나는데, 그리고 옴샨티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인사할 때 옴샨티, 샨티, 옴 하죠. 111쪽에 보면 옴샨티는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뜻해요. 그걸 3번 반복하는 건 정신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고통에서 풀려나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는 뜻이죠. 라고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네, 끝나기 전에 직전에 이제 진과 아까 호텔 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음, 진 뭐 109쪽에 나오죠. 당신 무슨 일 있냐? 남편 봐도 이제는 가슴 안 뛰냐? 내가 진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건 처음이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진을 나는 모텔로 이끌었다. 다음날 아침 마주 앉아 해장국을 먹을 때 진은 내 앞에 깍두기 보시기를 밀어주며 생색내는 걸 잊지 않았다. 내 평생 차려놓은 밥상 그냥 물린 건 처음이다. 나도 너스레를 떨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뭐. 사실 좀 시든 재료로 차리긴 했어. 진은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참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 허벅지에 단단하게 느껴지던 진의 욕망. 꼭 끌어안고 밤을 지내면서도 진은 끝내 옷을 벗지 않았다. 우리가 전에 야근하면서 같이 보낸 밤이 좀 많았냐? 그 후유증인가 봐. 어째 영 근친상간 같아서. 길게 변명을 늘어놓는 진이 귀엽고 고마웠다. 진은 차려놓은 밥상을 물리친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떠들어댈 것이다. 그러나 그 상대가 나라는 걸 밝히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런 진. 음. 저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이 소설 전반에서 이 에피소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남자가 있다고, 이런 비현실적인,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정말 대단한 인내력과 이 우정, 멋진 남자 아닌가. 어떻게 보셨나요? 요 부분. 저도 뭐 아주 훌륭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사랑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 두 연인의 서로의 어떤 상처를 이제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진 그런 어떤 훌륭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 앞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비극처럼 벌어지고 있는,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너가 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행태도 사실은 진과 결혼했어도 사실 똑같을 거예요. 뭐 진도 이제 그렇죠. 매력적. 예, 누구라도. 예. 예, 왜냐하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김현수 작가님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발견을 했지만, 사실 계속 살다 보면은,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신이 이제 손해 보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모르는 것들이 더 많고, 심지어 계속 이렇게 그 당연시 되게 이제 친구처럼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정말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진이랑 결혼해서도 그런 서운함이 있어서, 너가 사실 너가 나한테 뭘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해?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리 잘해줘도 서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는데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쟤는. 저는 차라리 진과의 관계를 진과 메인 소설을 이끌어가도 재밌겠다. 진이라는 캐릭터 자체로 이제 소설을 만드는 거죠. 나의 이제 이런 진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옛날의 나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희석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줘도 재밌겠다. 진 캐릭터 좋거든요. 요런 에피소드들. 참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축제라는 소설이었고요. 네,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봄나로 과부셋이라는 정지아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건 제목처럼 말 그대로 그 할머니들, 과부가 된 남편을 잃은 할머니들 세 분이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너무 진짜 할머니들이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 서로 할머니들 어 정말 정겨운 어 그 세 친구거든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진짜 몇십 년 동안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친구였던, 어렸을 때 얘기도 나오고 다 나이 들어서 인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정겨웠어요. 세 사람이 인제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것도 느껴지고, 특히나 이거는 이 캐릭터 소설이거든요. 각각의 캐릭터를 어떻게 좀 매력 있게 각각의 성격들을 설정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각각이 정말 잘 설정이 돼 있죠. 매력적인 인물들이고 뚜렷해요, 성격들이. 재밌는 게 여기서는 어 각자가 한국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루코,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옛날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이런 일본 이름으로 불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되게 독특했어요. 하루코, 사다코, 뭐 에이코라고 그랬나? 이 세 친구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인제 대화하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굉장히 약간 밝은 분위기에 그리고 뭐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도란도란 하고 있는 얘기가 되게 달콤하게 느껴졌고요. 특히나 뭐 이 세 명의 인물들이 뭐 영감 얘기도 하고 같이 이제 동경제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세월에 대한 얘기를 또 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그 문체는 가볍지만 굉장히 무거운 어떤 주제를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뭐 이런 작품은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과거 회상도 나오고, 그냥 각각의 인물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인물들에서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이런 작품이에요. 이거 할머니들이 주인공이라는 거. 어 그래서 '잘 썼다. 재밌다.'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고, 음 그래서 어 한 인물씩 설명이 나오죠, 중간중간에. 음 "하루코의 영감은 2년 전 이맘때에 세상을 떴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하루코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 상을 봤다. 어제는 저는 먹지도 않는 육회를 차려 놓고 영감 죽기 몇 년 전부터 고기 썰기 귀찮아 그 좋아하는 육회 한 번 해 주지 않았다고 종일 눈물바람이었다. 그랬어도 살아있는 남편 밥상을 챙겨 놓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무래도 하루코가 이상하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하루코가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응. 응, 영감 아침상이 늦어서 배가 안 고프다고 거르겠다잖아. 그래 기어이 한 숟갈 먹이느라 늦었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이, 하루코가 치매 아닌가? 음. 이런 하루코 사다코네 가자. 사다코? 그래 사다코 우리 동창 사다코. 나 그런 사람 몰라. 이렇게 됐던, 음. 언젠가부터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잊을까 싶었던 일을 까맣게 잊기도 하고,
까맣게 잊었던 일을 느닷없이 기억하기도 했다. 무언가 실마리를 찾기만 하면 신내 나도록 묵은 기억이 실타래처럼 풀려나올지도 모른다. 하루코도 말수가 적었지만 사다코에게는 될 게 아니었다. 남자들을 제치고 늘 1등이던 사다코는 먼저는 입을 떼는 법이 없었고 누가 뭘 물어도 응, 아니, 단답형의 대답밖에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다코로부터 가장 긴 대답을 얻어내는 사람에게 모찌 사주기 따위의 내기로 젊은 날의 지루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사다코는 공부 잘하고 얌전한 데다 인물까지 반반해서 선생님과 남자 동창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이런 사다코. 그리고 사다코에게 한 말은 비밀이 절대 새는 법이 없어요. 입이 무겁죠. 사다코가 동경지대 나온 남자와 혼인하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혼자서 몇 날 며칠을 속을 끓였다. 그때 그녀는 하루코, 에이코인가? 그때 그녀는 김약방 박조수와 막 혼인을 한 참이었다. 동경제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몇 년이나 죽고 못 살았던 박조수에 대한 마음이 깨끗이 가셨다. 음, 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려가는 거죠. 각각이 이제 결혼할 때 얘기, 뭐 남편 어떻게 만났는지, 초등학교 때 얘기,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가 풀려갑니다. 음, 재밌어요. 어, 하우스님은 이 각각의 에이코, 하루코, 사다코 이런 인물들 캐릭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씩 어, 다르죠? 음, 저는 뭐 아주 잘 그려졌다고 생각하는 게요. 특히나 이제 이 서사의 어떤 재미있는 어떤 쾌락인 지점은 그런 어떤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야, 뭐, 재혼한 년이 무슨 이게 있었는데, 저 뭐야. 아무튼 약간 이렇게 정분이 나는? 음, 약간, 그리고 너네 뭐, 아이, 뭐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 하지 그 뒤에 말아야지. 가면은 이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 남자들과 이제 연애를 한 사다코가 그랬나? 응, 아무튼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한 명은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자유로운 어떤 뭐 연애를 또 지향할 수 있는 사실 뭐 남편이 이제 사실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뭐라고 할 건 아니었지만 사실은 또 자식 입장에서는 그 걸리면은 조금 이렇게 나쁘끄럽게 또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마치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희극과 비극처럼 아주 잘 재밌게 느껴졌고요.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비밀 얘기나 뭐 삼겹살 좋아하지 뭐 이런 모거리 봉성 정육점 고기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서사의 어떤 재미를 이거는 그냥 서사 자체가 재밌거든요. 음, 이거는 진짜 뭐 계속 이제 장편으로 써도 음, 정말 이렇게 라이트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 그 안에 삶의 어떤 무거운 주제들이 다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그죠. 예, 또 할머니들, 어르신들 얘기니까요. 살아왔던 삶이 누구나 만만치 않았을 거고 그런 이야기 보따리 풀기도 좋고 우정, 이 세 사람의 우정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다가도 서로 되게 서로 은근히 이제 챙겨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인간 사는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어. 여기 솔직히 특별한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수다 떠는 소설 내내 그냥 수다 떠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옛날 사건을 자꾸 이제 끌어와서 이제 과거 회상하고 이런 건데요. 좋아요. 이런 서술도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자 다음 작품 공선옥 작가님의 보리밭에 부는 바람. 공선옥 작가님도 저희가 은근 많이 봤었죠. 이 하면서 이분 잘 쓰십니다, 진짜 잘 쓰세요. 아, 이 작품은 파우스트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해주시죠. 네. 보리밭에 부는 바람이라는 작품은 약간
그 어머니 뭐 가족 서사죠, 이거는. 네, 가족 서사로서 이제 뭐 비가 올란가 어쩔란가 뭐 오늘 내 비가 오면 뭐를 낼 수 있을 것이네 하면서 약간 창토적인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또 가족적인 어떤 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성장 서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정말 억양을 쓰는 형의 말투와 나, 그리고 뭐 형이 이제 굉장히 좀 그 나를 이제 챙겨주면서 그 내가 이제 당산으로 갔을 때 그 무궁무궁무궁무궁화 같은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 이런 어떤 가족과 성장서사 그리고 여기에 있던 공선욱의 보리밭에 부는 바람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화자가 중요한데요. 방금 봤던 정재화 작가님의 봄나루 과부셋을 보면 이건 이제 할머니들 얘기예요. 어, 할머니 세 명이 수다 떠는 얘기인데 여기는 근데 화자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사람이 제3자이죠. 할머니들을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이었죠. 음. 뭐 하루코의 영감은 2년 전 이맘때 세상을 떴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할머니 이야기들을. 근데 이 공선욱 작가님의 보리밭에 부는 바람은 화자가 자기인데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도 자기인데 이건 아이예요. 남자아이. 지금 한 초등학생인 것 같죠? 응. 나는 하고 이렇게 가죠. 내가 좀 전에 누군가하고 인사를 했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내가 완전히 잠이 깨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요. 이 소설의 최대 장점은 초등학생 화자다. 근데 이런 소설이 정말 매력적인 게 어, 뭐 그런 소설이 몇 있죠. 아이 화자를 내세운 소설. 이렇게 되면 소설 자체가 어떤 소설이든 되게 그 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 되게 경쾌하고 발랄하고 아이만의 그 특유의 생기랄까? 그 호기심 많고 순진하고 그런 때묻지 않은 시선들 그걸 나타내기 참 좋아요 화자가. 이 소설의 최대 장점은 화자 초등학생 그 아이 화자고 그 아이의 눈으로 본 이건 배경이 거의 한 뭐 60년대 70년대 시골 같아요. 그 시대 상인데 어 간첩 간첩을 보죠. 간첩인 줄 알았는데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왔다 간 거예요. 음. 한밤에 왔다 갔는데 이거를 인제 부모님도 그렇고 형도 숨기려고 그러죠. 어.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도 또 심지어 알아요. 근데 다 쉬쉬하고 있죠. 들키면 큰일 나니까. 쉬쉬하죠. "너 말하지 마라. 말하면 안 된대." 이러면서. 근데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아 내가 여우를 봤나?'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음. 아이의 시선. 그리고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보리밭에 부는 바람. 어 거의 학교 등교할 때 당시에는 애들이 단체로 모여 가지고 시골길을 거의 군가 같은 거 부르면서 이게 당시에만 있을 수 있는 풍경인데 갔던 것 같아요. 노래 막 부르면서 가죠 애들이. 막 열 맞춰 가지고. 가다가 얘는 이탈합니다. 응. 이탈한 이유가 바람 때문에. 이 아이다운 이 변명. 어 그 친구 집에 놀러 인제 학교 가기 싫고 친구 집에 가죠. 근데 가다가 여우도 마주치고요. 여우한테 홀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 친구 만나 가지고 뭐 놀죠. 놀다가 군인도 마주치고 음 뭐 그래 가지고 인제 학교 가 가지고 엄청 선생님한테 종아리 얻어맞고 빨갛게 되고 집에 오고 그런 얘기. 음.
그래서 이 아이만의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사를 잘 드러내면서도 그 시골의 풍경이랄까? 아마 공선호 작가님이 좀 연배가 여기 나오면 1963년 전남 곡성 출생이세요. 63년이면 꽤 오래 전,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자기 어린 시절의 얘기를 초등학생 때면 70년대잖아요. 전남에서 70년대에 사셨다. 예.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예. 전 너무 잘 봤습니다. 여기 에피소드들도 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예, 얘기해 주시죠. 예.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노틀담 저기 파리 이제 소설 원작이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좀 그 토속적이고, 그리고 뭔가 그, 그 처음에 내용이 막 감작해다가 어떤 무슨 할머니로 보이는지 여편네랑 소년이 이제 정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이 드는데, 그것도 막 좀 이렇게 애매하게 이상하게 뭔가 약간 마치 이제 뭔가 이렇게 마치 이제 뭐 이렇게 홀린 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서사가 처음에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토속적인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이제 정감이 넘치는 어떤 얘기와, 이 끈끈한 어떤 약간 무슨 이렇게 사랑과 정과 뭐 어떤 이런 정말 얘기가 이제 두런두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굉장히 이제 성장을 통해서 이제 형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약간 몽정을 하는데, 이제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 어떤 관점이 이제 서서히 이제 펼쳐지게 되는 어떤 서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요. 굉장히 좀 경쾌하고, 굉장히 좀 밝고, 굉장히 좀 그 많은 어떤 얘기의 어떤 언어를 읽는 재미가 재미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요런 얘기들, 특히나 이제 부딪혀서 깨어지는 물거품만 남기고 가버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노래들이, 사실 이게 그 소설에서 이게 여기서도 잘 쓰였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인간의 어떤 삶이나 어떤 고통이나, 혹은 이제 내가 어떤 성장을 해, 성과를 해. 그렇게 이제 내가 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또 바뀌게 되고, 내 생각이 또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건이 또 바뀌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또 어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의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깨어지는 그런 어떤 성장 소설의 매력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거짓말도 하고, 뭐 간첩도 쳤다 이러고 막 뛰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아동 속의 어떤 내 안에 작은 아이 속의 어떤 그런 어떤 감수성도 깨워주는데요. 확실히 근데 이것도 이 정도 이 어떤 이 서사의 어떤 틀의 어떤 정석적인 틀에서 봐도 상당히 우수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42쪽에. 큰 누나는 집에 있는 두 남동생인 형과 나를, 그중에 특히 우리 집 장손인 형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공부시키겠으니 안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누나들 덕분에 가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집에 서서히 희망의 빛이 비춰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땐 먹고 살기 어려웠으니까 누나들이 일찍부터 일을 해서 돈을 붙여주고, 어, 형과 이제 동생 공부시키라고 이랬던 거예요. 어.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시대가 너무 못 살았으니까. 참 이런 부분들 잘 나와 있고, 당시 시대상이 그 간첩도 솔직히 당시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으니까, 내가 자다가 깨서 누구랑 인사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것은 입 밖에 내지 마루. 알았지?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피해를 본 게 이런 시절이었죠. 음. 정말 무서운 시절이었죠. 이게 또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리고 아까 인제 애양단장의 인솔아에 공동으로 등하교하도록 되어 있었다. 신장로가를 따라 행진하듯 가면서 아이들은 백두산 뻗어내려 간도 삼천리라든가 무궁무궁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같은 노래로 시작하여 자유평화 위하여 임들은 가셨으니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같은 분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학교까지 갔다. 그렇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차가 지나가면 팔뚝이 빠져라고 손을 흔들어야 한다. 이런 시절 전 이랬는지 몰랐어요. 옛날에 이랬다는 거죠. 음. 참 이런 묘사가 참 좋았어요.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참 좋았고. 아마 각자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쓰면 되는 거죠. 응. 그럼 그게 인제 소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좋았습니다. 예예. 계속 해 주시죠. 일단 뭐 그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얘기를 또 잘 했어요. 뭐 저도 이제 뭐 계속 듣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특이한 어떤 특별한 지점은 금산전투 최장군 최경희 장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고사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왕초 축국전 이런 거를 쓰는 어떤 이유도 거기에 이제 자신이 어떤 신화가 되거나 어떤 자신이 이제 거기에 투영이 되거나 혹은 어떤 그런 어떤 담론을 들고 할 때 소설이 되게 이제 무겁고 단단해질 수 있는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의병장이나 어떤 선봉장 혹은 역사적 사실이 자신의 어떤 모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소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쪽 부분을 좀 더 뭐 발전해서 많이 이제 뭔가 내가 이제 그런 어떤 마치 의병에 모집하는 것 같이 이제 금산전투처럼 벌어지는 마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돌팔매질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한 명을 괴롭힐 때 이거는 금산전투요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형이 나를 이제 딱 구하는 이것은 금산전투요 하면서 이제 달려오는 그런 장면 뭔가 정석적인 장면 하나 있으면은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 음. 그리고 151 쪽에 보면 선생님이 인제 이 아이를 혼내는데 "야 간첩 뭐 봤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존머는 것들이 담임을 홍해 조수로 아는 것이요 뭐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든? 나 결석 너는 앞으로 농번기 할애비가 와도 결석 못한다. 알았지?" 하면서 "왜 대답이 없어? 이것이 선생 말을 개조수로 아는 거요 뭐요." 이런 향토적인 옛날 선생님들은 이랬나 보다. 향토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요. 네. 네, 저도 이제 뭐 이런 농촌에서 살았지만 그 느낌이 사실 동심의 그 느낌이 사실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그리고 뭐 4, 50대가 돼서도 이어지는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앵두나무 쪽에 이제 뒤뜰에서 막 이제 뭐 사람 뭐 친구들이랑 막 칼싸움도 하고 뭐 같이 이제 토끼도 기르고 뭐 언덕에서 이제 막 이렇게 썰매도 타고 막 비료 부대로 막 썰매도 타고 이런 감각들이 사실 누구나 이제 어떤 전 세계 뭐 사람들한테 발견되어지는 감각이고 진짜 그 감각만 잘 써도 마치 이제 막 술래잡기 하는데 뒤뜰에서 마치 시간이 막 엄청 0점으로 막 흐르면서 갑자기 이제 막 캄캄해지면서 막 형이 날 못 찾을 것 같다는 막 공포감도 들면서 그러면서 막 주변에 못 든 어떤 그 앵두나무나 이런 어떤 화환들이 갑자기 공포스럽게 보이는 그리고 막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엄마의 밥이 있고 그리고 뭐 강아지들이 이제 그 남는 어떤 것들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엄청 이게 항토적인 감각인데 이거를 진짜 잘 쓰면은 정말 모든 전 세계인들이
감탄하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묘사된 것도 재밌는 게 이 국민학교 애들이 애를 보는데 그러니까 애를 애한테 애를 보라고 하는데 애를 나무에 묶어 놓고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지들끼리 노는 거 울든 말든 이런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옛날 애들은 진짜 그렇게 놀았나 보다. 애들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뭐 수영하고 뭐 개울에서 풍덩거리고 이러고 놀고 있는 거죠. 음. 이러고 자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장면이. 그리고 153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 김창석 "다시 한번 어제 아침 상황을 차분히 생각해 봐라. 애초에 학교에 안 온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람이 불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우렁차게 대답했다. "바람이 불어? 하 너 말 한 번 잘한다. 그래 바람이 불만도 헛겠다. 나는 촉촉하니 언제 비가 올라온가 안 올라온가 모르겠지? 공부는 하기 싫지? 학교 안 오기로 했으면 뭔 핑계를 못 대겠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래서 바람이 불었다고 치자. 그다음이 중요하다 다음에 어디로 갔어? 나는 갑자기 신이 나기 시작했다. 예 그래 갖고 저는 갈골 심정배한테 갔습니다. 심정배네 보릿밭을 지나는데 거기서 여시를 보았습니다. 여시가 개망초꽃을 나한테 던짐시로 막 희롱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 애들은 이 미다로 승미다로 다 얘기를 승미다로 했대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다가 온몸이 땀에 절어서 드디어 심정배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이 재밌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랬다. 그래서 보리밭에 부는 바람 제목인 건데 이런 장면 좋죠. 잘 포장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런 어떤 보리밭을 또 인간의 또 그런 어떤 감각적인 인터스텔라 뭐 초반부 같은 옥수수 밭에서 이제 헤매있는 듯한 정배네 뭐 확실한 걸까? 형이 아닐까? 친구가 아닐까? 하면서 이제 보리밭을 한 10페이지, 20페이지 헤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아, 10페이지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게 구조가 깨질 수가 있어서 한 10페이지 정도까지 이제 써도 음. 그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그 음. 옥수수밭에서 그리고 막 이렇게. 158쪽에 보면 옛날 얘기를 아버지가 뜬금없이 옛날 얘기를 해요. 네. 인제 옛날 얘기하는 부분도 재밌어요. 아버지는 인제 근심이 있을 때마다 이런 옛날 얘기를 꺼낸다는 거죠. 그리고 159 쪽, 156 쪽이 앞권인데 이 이 인제 이런 얘기를 하죠. 156 쪽에 보면 160 쪽 "어머니가 오금을 막았다. 고 장군이 금산 전투서 전사를 하고 나니께 최 장군이 말하자면 최경회 장군이 의병장이 되었어." 그다음에 인제 아빠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발골 양반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디 그 집 딸 이쁜이가 작년에 죽었다고 하네요 이."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얘기 나오죠. "최 장군이 의병장이 되었는디 외장칼 청산 백운도를 탈취했다더만 그것이 시방도 사당에 보관돼 있다던디 언제 거기를 한번 가 봐야 쓰겠는디 갈 새가 없어 못 가네. 그런데 갈골 양반 딸 이쁜이가 시집 가기 전에 죽었다고 하네요 이. 부모 가심에 못을 받고 죽었어 이쁜이가. 최 장군이 인자 경상도까지 갔던가비요. 아따 최 장군이고 뭐시고 인자 잡시다. 그런 게 뭐 하려고 최 장군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농기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갈골 양반 딸 이쁜이 인물이 영판 좋은디 참 어디선가 퉁소 소리가 들려오는데 듣다. 이게 엄마랑 아빠랑 전혀 서로 그냥 자기 얘기하고 있죠.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그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 안 듣고. 이게 아주 뭐 가족의 어떤 따뜻한 서사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그 베게트의 어떤 그런 부조리급과는 다르게 굉장히 따뜻하죠. 뭔가 서로의 어떤 얘기를 또 하면서도 자신이 이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이제 뭐 하면서 서로의 어떤 위안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자들도 뭐 제가 뭐 또 나이가 들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다 자기 얘기만 주제 끼고 있냐. 이게
서로 인제 그러니까 그 동생이 왔다 갔는데 인제 간첩이 왔다 갔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얘도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말이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장면을 그런 심정을 이 대사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정신이 없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다. 어디선가 퉁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버지 어젯밤에 누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는가요?" 얘는 이 화자인 아이는 아까 초반부터 끝까지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얘기할 때마다 애가 멋모르고 이 얘기할 때마다 어른들은 뭐 선생님이고 뭐 형이고 엄마고 아빠고 긴장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자식을 입을 닥치게 해야 돼. "입 다물어라." 이래. "오이는 누가 왔다고 그래요. 지가 살큼 왔다가 간 것을 갖고는 야가 헛소리를 허네. 자빠져 잠이나 잘 일이지." 이러는 거죠. "저것이 작은아버지 왔다고 초랭이 방정을 떨면 안 되는디 당신이 야물딱지게 입단속을 시켜야지 안 되겠소."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어요. 숨기려는 자와 이걸 궁금해하는 자. 이 철없는 이 순수한 아이. 그렇죠. 그런 소설. 근데 이게 마지막 장면이 이 이거 마지막 장면이 "오리밭이 졌고 망초꽃이 졌고 여우가 졌고 내가 젖었다. 눈을 떴을 때 여지없이 환한 아침이었다. 밑이 축축했다. 냄새를 맡았다. 지린내는 나지 않았다. 대신 낯선 비린내가 났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형이 세수를 하고 있는 우물가로 달려나갔다." 인제 몽정을 한 건데 이 마지막 장면이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아주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되는 게요. 일단 이 분위기의 어떤 그 무거움을 생각한다면 사실 뭐 조금 이렇게 뭐 형님 얘기나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오히려 약간 이렇게 좀 성장의 어떤 하나의 어떤 뭔가 이렇게 여인의 얘기를 이제 막 듣고 나서 이제 몽장을 하고 그랬던 게 되게 경쾌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랐다고 생각이 들고 사춘기가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유머러스하고 재밌어지죠. 예.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여기까지가 인제 어 공선옥 작가님의 보리밭에 부는 바람이었고 이 전성태 작가님의 두 번째 왈츠까지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왈츠. 이 작품은 북한 북한 여인을 몽골에 살죠. 그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을 북한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찾아가는데 음 이 화자는 음 가는 길에 어 자르갈 시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인제 문학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죠. 문학인들의 모임. 그런 걸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경찰관에 저지당하죠 인제 그 시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찾아서 가는데 냐마라는 여자가 동행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인기가 많죠. 몽골 미망인인데 인기가 많아요. 거의 인제 국가 영웅처럼 된 냐마의 남편이 죽었는데 국가 영웅처럼 됐죠. 그래서 이 미망인 나마는 뭐 재혼도 못하고 하여튼 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 나마랑 찾아가는데 마지막에 인제 그 북한 여자를 만났냐? 못 만났죠. 그 여자는 죽었대요. 만날 수 없대요. 이렇게 됐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짧아요. 165 쪽에서 185쪽 20 쪽짜리 소설이고 음. 자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음.
야마라는 인물 소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짊어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남편도 잃고, 그리고 뭐 블루 스카이라는 데서 이제 뭐 살면서 여러 가지 뭐 갤러리도 이제 뭐 하고, 뭐 멤버들이 빠진 낭송 여행에서 뭐 북한 여자를 뭐 내가 찾아달라고 이렇게 뭐 도와주면서 이제 드라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얘기도 하면서, 울란바토르에서 뭐 시를 이제 통해서 뭐 흰 늑대, 검은 늑대, 뭐 늙으면 모두 회색 늑대가 된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메타포, 뭐 어차피 뭐 늙으면은 다 그냥 똑같아진다. 그게 뭐 흰 늑대든 검은 늑대든 뭐 빨갱이든 뭐 청색이든 뭐 사실 다 회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뭐 메시지면서 어떤 삶의 어떤 국면을 그리는 이제 세 가지를 충족하는 어,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솔로몬의 어떤 분위기와 문화적인 어떤 느낌과, 그리고 이제 인물의 어떤 매력과 물음표와,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통찰하는 어떤 뭐 시를 통해서든 혹은 뭐 서사나 사건을 통해서든 어떻게 인물을 그릴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소설이 뭐 조금 뭐 그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북한 할머니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어, 북한, 북한 할머니, 그리고 배경은 몽골이에요, 몽골. 몽골에서 기차를 타고 달리기도 하고, 또 신앙송대에 간다고 몽골시, 그 북부도시 볼광시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배경이 주는 이 느낌이랄까. 북한, 몽골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북한 나오면 그 사회주의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정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배경이 중요한 소설. 근데 배경이 일단은 분위기를 잡아 먹어버리죠. 북한, 북한에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북방, 북방 민족이죠. 독특한 질감이 있어요. 굳이 근데 그럼 왜 북한 할머니인가? 왜 몽골인가? 어, 하우츠님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설정했나? 결국에는 뭐 여기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향해 가는 구심점이, 어, 그 야마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상처를 입은 그런 정황과, 내가 이제 그런 어떤 뭐 그 할머니를 찾아가는 그런 상처의 정황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같이 이제 뭐 당신 뭐 다치고 싶어요 하면서 그 서로의 어떤 매력을 찾아가는 지점에서 뭐 그 울기도 하고, 그 침대에 돌아서 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뒤척이면서 이제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사건과 이제 겹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뒤치락하는 이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실되고 죽었다는 의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소설이 뭐 지향하는 어떤 상실의 아픔을, 또 혹은 이제 그 뭐 누군가의 어떤 뭐 상실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뭐 정석적인 결말의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음, 그건 그런데 왜 북한인가? 아마 이제 이건 작가님이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랄까, 정치적인 관심, 뭐 의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역사적인 사건도 맞물려 있거든요, 이 소설이. 북한인들이 몽골에서 철수할 때 왜 그 여자만 남았지요? 혹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결혼 때문이었지. 골광 목자의 아내가 된 것이오. 두 나라 사이에 국제 결혼의 선례가 없어서 그랬는지 처음엔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뒤에는 두 나라 정부에서 허락을 하였지. 평양 쪽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몽골에서는 둘의 결합을 기사화하기도 했다고. 169쪽에 보면 그녀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7살의 나이로 몽골에 온다. 당시 국제사회주의 정신에 입각해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던 몽골 정부는 북한의 전쟁구와 197명을 데려다가 울란바토르 외곽에다가 시설을 마련해 돌본다. 그들은 모두 4세에서 7세 사이의 아동들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1959년 북으로 돌아간다. 그녀가 다시 몽골을 찾은 때는 1985년 얼음. 40대에 접어든 약사에다가 미망인이었다. 북한은 많은 탄광 노동자들을 몽골로 송출하고 있었다. 그들은 약사 동료들과 함께 북부 탄광 도시 에르데네트로 배속된다. 1992년 몽골 인민공화국이 무혈 혁명 끝에 몽골국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북한의 파견 인력들이 철수할 때까지 그녀는 에르데네트 시내에 소재한 북한 약국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북한 북한 약사의 어떤 개인의 서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인 이 북한 할머니를 만나라고 한 이 화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더러 평양에서 왔느냐, 서울에서 왔느냐 그런 질문을 받지 않소.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묻는 사람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럴 테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국인을 만나면 평양에서 왔는지 서울에서 왔는지 꼭 물었다오. 그쪽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으니까 한국인 하면 평양 사람들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그건 곤혹스러운 일이었소. 이제는 몽골에서 평양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 예전에는 평양에서 왔냐, 서울에서 왔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몽골이 달라졌다. 달라졌다. 서울 사람이든 평양 사람이든 한국인들한테 몽골은 마치 삼지대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 다들 우리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지. 마치 중매쟁이를 앉혀놓은 사람들 같단 말이오. 그 마음을 무엇라 해야 할까? 그리움이라 해야겠지? 나는 그리움 대신 호기심이라는 말을 입에 머금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언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분절된다. 남북 문제에 관한 한 그리움이란 어휘는 내게 더는 심미적인 언어가 아니었다. 나는 그리움만큼 정확한 말도 없다고 여기지만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 우파들은 남북 관계의 감성을 경계하고 냉철한 인식을 요구한다. 그리움 같은 것은 그들에게 위험천만하고 한심한 언사이다. 당장 재앙이라도 불러올 주문처럼 여긴다. 내 그리움이 아무리 심미적일지라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정신적 제동기를 가지고 그리움을 사용했다. 추억이 있어야 그리움은 성립한다. 북한 혹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추억이나 실감이 없는 나에게 그리움은 그리움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왜 북한인가, 왜 몽골인가를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작가님은 이 북한이라든지 몽골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걸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죠. 북한. 참, 이 소설에서 북한을 형성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좀 평면적으로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는 북한을, 우리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어쨌든, 이렇게 꺼내든 것만으로도, 이제 북한 얘기 딱 나오니까, 정치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생각하게 만들었다. 제3지대인 몽골을 설정함으로써, 몽골. 그래서, 근데 몽골의 상황을 이렇게 잘 묘사했어요. 음. 171쪽에 보면 몽골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인구가 워낙 적어서 몽골 시인들은 시장에 유통되는 시집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 그렇겠죠. 음. 그래서 시를 이제 시 낭송 대회 이런 걸 많이 하나 봐요. 몽골에서는. 듣는 시가 아니라 읽는 시가 자신들의 정신을 현대의 몽골을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근데 몽골어 이제 시를 낭송을 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북한인들을 만나보았어?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음, 그렇지. 맞습니다. 혹시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좀 인상 깊게 보시거나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럼, 예. 일단 뭐, 그 문장도 이렇게 탁월하고, 이제 분위기나 어, 이제 어떤 이제 문단을 나누는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아주 뭐 선명하게 잘 그려지는데요. 다만 이제 좀 의문인 거는 결국에는 이 역사 소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좀 그런 느낌이죠. 예, 예. 이 배경을 이렇게 잘 그리셔서 사실 이 몇 가지 대화나 사실 몇 가지 이제 뭐 좌파 이념, 우파 이념, 혹은 뭐 러시아 입장, 뭐 북한 입장, 뭐 이런 국가 정체성, 이거를 또 드러내는 것만큼 또 무거운 주제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실 각자의 어떤 입장이나 국가 정체성이나 어떤 뭐 막세 이념이나 혹은 그것이 이제 몰락했던 혹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변질되거나 뭐 결국에는 그 이상이 전혀 이제 이상을 또 꽉 잡고 있던 어떤 순수한 사람도 있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게 역사 소설이거든요. 대사에서 그냥 역사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할머니를 찾는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배경 지식들을 이제 또 엄청 많이 이제 사용해서 뭐 인간의 삶을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문화를 그리는 과정도 여기서 잘 돼 있지만 뭐 그 어떤 흰 개와 검은 개 얘기 그리고 사실 뭐 러시아의 어떤 뭐 식구 뭐 여러 가지 가장 유명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거예요. 뭐 적색 저거 뭐 전쟁이라든지 뭐 흑백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르주아 뭐 프롤레타리아 이런 얘기를 저는 여기서 배경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딱 들어가면은 대박이다. 예, 이 이런 생각. 소설이 하게 특이한 게 역사를 다룬 소설을 저희가 이상문학상 작품을 읽으면서 거의 못 봤거든요. 그게 특히나 이렇게까지 처음에 이제 분명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역사, 북한, 몽골 이렇게 배경 자체도 어 되게 이국적이고 이게 참 이 역사 소설은 잘 써야 되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 북한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진짜 뭐 좌파든 우파든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색깔이 선명하게 갈리고 까딱 잘못했다가 막 너무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잘 써야 된다 생각해요. 어렵죠. 어 어렵고 왜냐면 찬반 논쟁 뭐 이런 거 괜히 역사 때문에 인제 논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소설은 이야기인데 스토리인데.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인제 뭐 이 전반적인 스토리가 그래도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면 결국 이 북한 할머니는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뭘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죽었을까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 사실 약간 애매한 게요. 노인이 이제 죽게 되는 어떤 과정을 이제 만약에 관찰하는 서사라면 뭐 중간중간에 어떤 윤곽을 따라갔을 거예요. 뭐 어디에서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어떤 뭐 러시아군에 포위됐다가 뭐 너의 정치색이 무엇이냐 막 마치 최영의 광장처럼 너는 뭐 여기를 이제 믿는 것이냐 뭐 저기를 믿는 것이냐 너 뭐 선을 잘 지켜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는 여기 그냥 지역에서 살 거다 뭐 나는 색깔 없다 당신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 영토요 뭐 다음날 내년에 또 어떤 어디서 쳐들어와서 여기가 우리 영토요 뭐 세금을 내요 막 너네 그냥 세금 받는 그냥
핏덩어리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 싸우다가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노인의 어떤 정말 이제 고난 그런 것들이 윤곽처럼 보인다면 더 좋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결국 할머니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소설 내내 할머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방향성이 자체가 처음부터 "난 북한 할머니 만나러 간다." 근데 만나지도 못해 끝까지 인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히치콕의 맥거핀처럼 맥거핀이 결국 이야기를 추동하게 만드는데 결국 그 맥거핀은 마저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슬그머니. 그런 느낌이에요. 할머니는 만나지도 못한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북한은 분명히 인제 우리나라와 맞닿아 있는데 북한 사람들 북한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 보지도 못하고 '이미 죽었더라.' 뭐 이런 느낌. 어 이게 중간에 이 경관을 만나죠. 이 경관도 몽골의 몽골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한번 보면은 177 쪽에 보면 어 "그는 나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여권을 확인한 후에는 여행 허가증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렇게 이 경관은 근데 더 없이 순진한 용모를 지닌 30대 젊은이에요. 178 쪽에 보면 좀 지나치죠. "경관의 요구가 법에 근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처리를 요구하니까 나도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꼬여가죠. 어 경관이 다른 조건을 내걸어요. 내가 신앙송 대회 정식 참가자라는 작가협회 회장의 사인이 들어간 초청장 형식의 공문을 요구했다. 그런 종류의 서류는 울란바토르에서 만들어서 보내야 했다. 경관은 팩스로 받는 사본은 소용이 없고 정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본을 받으려면 적어도 2-3 일은 걸릴 것이므로 결국 여행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속셈이었다. 이 경관 되게 좀 고지식하고 '야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느낌도 들고' 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런 어떤 가장 조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게 다루는 것이 뭐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런 어떤 경관의 어떤 이야기를 또 쓰는 거는 확실한 뭐 그런 어떤 그 태세를 그런 걸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북한 얘기 쓰면은 예전에 이제 쓴 소설들도 이제 아니 그 예전에 쓴 소설이 아니라 TV에서 이제 북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이제 남한 어떤 음식이나 남한 어떤 뭔가 문화에 뭔가 빠져 있다 혹은 뭐 자신이 이제 탈북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그 주변 가족들은 다 총살을 당하거나 이제 아오지 탄강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뭔가 어디 뭐 인간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뭐 좀 자유롭게 하고 좋은 어떤 세상을 만드는 어떤 계획표를 짠 사회주의 국가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막 빅브라더처럼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거는 사실 좀 이게 이상한 뭐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경관의 어떤 그 역할이 그리고 이제 어떤 인간이 그렇게 사실 통제하고 억압하고 사실 그 차라리 자본주의가 나을 정도로 차라리 그냥 능력이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이게 뭐 부르주아들이 좀 더 이렇게 밑에 더 이제 능력자들이 더 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차라리 그냥 인간이 물건이 되고 말지 어떻게 이렇게 억압을 하느냐 사람을 그리고 통제해서 이렇게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관리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야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몽골인 야마가 나의 그 북한 할머니 만나러 가는 여정에 동참해요. 야마의 남편이 그 몽골에서 영웅인데 어 175 쪽에 보면 "야마의 남편은 죽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이 야마로 하여금 스스로 조국의 여자가 되게 한 건 아닐까 의심했다." 근데 야마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세요? 이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또 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물의 어떤 매력과 어떤 뭐 비밀을 간직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사연을 이제 조금씩 뭐 윤곽처럼 품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숨겨진 서사, 이 미궁의 서사에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인물이 미궁에 이제 갇혀서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상상력으로 풀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쇠를 그냥 던져주고 독자한테 그냥 너네가 알아서 풀어라 상상력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설이에요. 막 다 그냥 막 까발리는 소설도 좋지만 이거를 또 던져주면서 너네가 생각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소설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동아리에서 이제 나에게 이제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몽골 관청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엉터리라고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경관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조금 이렇게 약간 또 늙은 관리 이렇게 그 약간 뭐랄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국의 어떤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약간 좀 권력이 있는 사실 조금 이제 뭔가 비빌 때가 있는 그런 여인인데 그것도 살짝 써줘도 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돈을 찔러준다든지 아니면은 막 경관이 막 인사를 이렇게 크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녀에게 막 그 성희롱을 한다든지 엉덩이 만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뭔가 굉장히 좀 긴장감 있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자르발 시인도 나오고 경관, 북한 할머니, 야마 뭐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독특한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그 어떤 북한이나 몽골의 상황, 그 국가의 어떤 정황이랄까, 정서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한다. 어, 소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의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느껴지죠. 어,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인상적인데 할머니 못 만나고 근데 그 대신에 그 집에 사는 어떤 노인과 남아가 얘기를 하죠. 한동안. 근데 화자는 멀리서 보기만 해요. 185쪽 마지막 장면인데 남아가 입을 꼭 다문 채 소매로 눈물을 훔쳐내며 걸어왔다. 노인의 이야기가 꽤 감동적이었던 모양이다. 그 여자는 죽었대요. 만날 수 없대요. 내가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그녀는 내 품으로 쓰러졌다. 그러더니 마음 먹고 울기로 작정한 여자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엉거주춤 서서 골동연기 찾아든 게르를 야속하게 바라보았다. 두 여자에게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이 끌어올랐다. 근데 여기서 왜 질투심이 끌어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 뭐 여기서 이제 그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되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 남자의 초상화를 보면서 뭐 작곡가이자 남의 남편 보면서 그 새 여자가 찍은 사진을 보거든요. 딸 같은 야마 그리고 마치 여자가 작품 세계로 조명되는 뭐 피카소 전시관 영화에 있는 느낌을 뭐 보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자신이 이제 동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 여자라는 이제 뭔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그 동요감이나 그 제3세계에서의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동정심이나 혹은 동정심으로도 발현되지 않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이유가 분명치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이게 음, 동기가 중요한데 음, 제 이게 생각에는 네, 저도 뭐 추측을 할 뿐이지만 네. 어쨌든 야마는 그 할머니, 북한 할머니에 대해서 깊이 이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화자보다 남자인 화자보다 더 어쨌든 남한은 몽골인이잖아요. 몽골인으로서 북한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예전에 같은 사회주의이기도 했었고 그 처지적으로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야마는 남편을 잃고 북한 할머니도 당연히 남편 이제 잃고 오랫동안 혼자 살다 가셨죠. 그런 공감 내가 형성돼 있고 근데 야마가 지금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신 곳에 사는 노인하고 얘기했잖아요. 할머니에 대해서 노인과 한동안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눈물을 훔치면서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한국인인 이 화자 한국인은 화자이기도 한데 전성태 작가님 같기도 해요. 화자가 한국인이 우리 이 독자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게르라는 집 안에서 이 노인과 야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린 몰라요. 그냥 멀리서 봐요, 그냥. 딱 지금 우리랑 비슷하죠? 한국은 국가적으로 봐도 국가를 그냥 의인화한 느낌도 들어요. 한국은 몽골과 북한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몰라요. 멀리서 그냥 봐요. 둘이 막 울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서로를 이제 처지를 이제 애도하기도 하고 어. 근데 한국은 멀찌감치해서 보는 거죠. 질투심이 끌어올랐다. 자, 두 여자에게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이 끌어올라요. 이런 은유 아니? 이건 이 자체로 은유 아닌가? 어. 한국 입장에서 몽골과 북한의 관계를 보면서 질투심이 끌어오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음. 아, 그렇긴 해요. 그게 정석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아무래도 이 국가를 상징하겠죠? 그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근데 예. 이게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그 약간의 어떤 뭐 정석이긴 한데요. 사실 국가 정체성보다 그 개인 정체성이 우선한다. 이런 게 사실 국가와 개인 정체성에 대한 역사 소설에 대한 정석인데요. 아니 국가가 뭐 결국에는 뭐 지들 이익 채우려고 결국에는 전쟁 벌여서 뭐 땅덩어리 뭐 땅노름 하다가 결국에는 개인이 죽든 말든 뭐 그냥 내치고 식량하고 사실 그게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제 뭐 많이 이제 왔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뭐잘 발현이 된대요. 결국에는 그 얘기가 정말 뭐 제국주의부터 해서 그 인간의 어떤 가장 이제 폭력성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전쟁의 어떤 물자로 쓴 뭐 그런 게 그런 거 그 사이에서도 이제 촛불처럼 마치 그런 어떤 인간애가 이제 휴머니즘이 보여주면서 이제 인간으로 감싸는 심지어 의사가 뭐 상대 적진에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어떤 그런 반전적인 어떤 인간은 살만하다 이런 게 또 좋은 서사인데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서사죠. 그런 어떤 타인의 상처를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질투심이 이제 끌어오를 만큼 음. 내가 그래서 그런 마지막 경우가 문장 있어요. 좋았고요. 저는 근데 제목도 두 번째 왈츠예요. 자, 이 제목 어떻게 보십니까? 좀 뜬금없잖아요. 다 읽어도 아니 이게 왜 제목이 두 번째 왈츠야? 좀 의아하거든요. 왜 어떻게 보세요, 제목은? 뭐 사실 뭐 제목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목 따로 봐도 좋고 내용 따로 봐도 좋은 게 이제 소설의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하나도 왈츠가 없어도 돼요. 이거는 이제 독자의 어떤 상상력과 상징과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이 왈츠라는 것들이 이 안에 상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정반합으로 계속 왈츠가 이제 발현되는지 알아서 그냥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 한번 좀 어떤 의미에서 좋은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앞에 말했던 이제 김현수의 그것이죠. 그녀가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야마가 왜 사랑부터 마음을 잡고 사는지 막 궁금하고 몽골인은 미망인하고 연애하고 재혼한 걸 큰 의미 없는 사회인데도 이런 어떤 블루 스카이라는 곳에서 이제 구애를 뭐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계를 이제 가지는 어떤 그런 와중에 이제 춤을 뭐 상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왈츠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무게감을 가장 이제 쉽게 뭐 무겁게 두려면
나와 그 야마라는 관계, 야마와 그 할머니 뭐 북한이랑 관계. 결국에는 국가, 북한과 러시아, 뭐 러시아와 몽골, 몽골과 한국 이런 어떤 왈츠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춤처럼 어떤 고통처럼 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죠. 맞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화자가, 어, 이 남아와 춤을 추는 거라 생각했어요. 음. 근데 그게 두 번째 왈츠. 첫 번, 그러니까 남아와, 남아에게 어쨌든 이 남자는 호감을,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첫 번째 왈츠라면, 이 마지막 장면 이후는 두 번째 왈츠가 되겠죠. 아무튼, 이 정도, 네, 이 정도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세 작품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